네, 2023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은 정당하다.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수당의 의회 독재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디바이드 앤 룰, 체크 앤 밸런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 디바이드 앤 룰, 체크 앤 밸런스가 안 되면 독재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독재를 걱정해 왔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다주를 타주한 의회 독재가, 다수당의 독재가 심각합니다. 이 다수당의 독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헌재의 판결로 오로지 총선을 향한 사상 최대의 정치 전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요. 유상범 전주의 두 국힘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그래, 이 청구한 측 주장이 옳다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법사위원장의 행동하고 또 이 법이 본회의에 올랐을 때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장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건들이 모두 5대4, 9명의 재판관 중에서 1명 차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4대4로 쭉 나온 상황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사람은 이미선 재판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 사건을 이 헌재에서 맡게 된 수명 재판관입니다. 수명이란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받을 숫자, 우리 금품을 수수하다 할 때 숫자, 명령할 때 명령입니다. 헌재에서는 누가 이 각각의 이 헌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누가 맡을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유남석 헌재소장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이 됐는데 이 이미선 씨 젊은 분입니다. 1970년생이고요. 강원도 화천이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화천 생으로 돼 있고 70년생이면 쥐띠인가요? 그리고 부산에서 성장했네요. 부산 학산여고를 나왔고 부산대학교 법대 법학과를 나왔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부산대학입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했으니까 사법시험 성적은 상당히 좋았네요. 서울지방법원서 판사를 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를 하다가 19년도에 헌재 재판관이 됐는데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좀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였습니다. 이런 사제사가 나왔을 때 그가 이 법은 적법하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법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자격이 없다 그랬고 이 검사들이 아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낸 거는 법사위에서 토론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는 적법하다라고 했고 국회의장이 이 법을 본회의 통과시킨 건 적법하다라고 그랬는데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애초에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거는 한동훈 장관하고 검사 6명인데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검사들은 이제 이 법이 문제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들이 갖고 있는 소추권, 수사권을 침해했다라고 했는데 이 헌재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수사권을 다 뺏은 게 아니다.
일부를 조정을 한 거다. 행정부 안에서 경찰이 더 많이 하고 검찰이 조정한 거고 일부는 갖고 있으니 뺏은 게 아니다. 따라서 검찰 측 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법안 대한민국 뜨겁게 달궜던 이거는 이제 일단락 됐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꽤 높았죠.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은 적법하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데가 국회인데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거를 주권자들이 결정한 거를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퍼뜩 떠오르는 게 참 미운 대통령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씨는 자기도 부패한 정치인이죠. 제가 계속해서 경남고 출신 대통령 2명이 대한민국을 망쳐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삼 씨에 대해서는 또 좌파의 숙주였다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전임자였던 노태우 씨가 돈으로도 지원해줬고 또 3당 합당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지원해줬었죠. 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자 불리해지니까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면서 방향을 확 틀어버렸죠. 그래서 노태우 세력의 전두환 세력의 돈을 싹 걷어내는 그들을 약화시키는 보수에서 나왔음에도 보수를 다 잡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서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뭘 했는가 하면은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당했다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 5.1 12.12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이 한참 조사하고 난 다음에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돼갖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돼갖고 수많은 대한민국 대표자로서 행위를 했고 공무원 임명도 했고 외교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김영삼 씨가 이끄는 당이 다수였으니까 5.18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그걸 만들어줘요. 이거는 시효고 뭐고 다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처벌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가 다시 비자금 사건과 별도로 법정에 서서 다 유죄를 받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사를 다루게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두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넣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사가 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연혁으로 흘러요. 쭉쭉 순탄하게 흐르다가 완전히 거꾸로 흐릅니다. 이게 혁명이죠. 연과 혁명이 이어지면서 연혁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혁명 과정을 끊어내버린 거죠. 그러면 자기는 두 대통령, 그에 앞서 박정희까지도 빼버리고 윤보선에 이어서 몇 대 대통령을 해야 될 텐데 또 그렇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입법부에서 만든 법은 무조건 입법부만 잡아서 법을 만들어버리면 끝인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까지는 노태우까지는 몰라도 전두환 때까지는 입법부가 힘이 없었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에서 법을 만들어 행정부에서 나오면 그냥 통과시키기 때문에 통법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특별법을 만든 이후로부터는 의회에서 법만 만들면 그거대로 행정부는 따라가고 행정부가 신여가 돼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젊은 피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보수와 결별해가니까 보수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다 결별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운동권 세력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DJ도 받아들였고 그 세력들이 민주당에 다수 포진하면서 지금 주사파들이 민주당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누군지는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소수인 주사파가 이들을 장악하고 또 이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크게 이기는 바람에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과반수만 넘으면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요. 그게 다 통과되면 행정부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입법부의 힘이 너무너무 셉니다. 오늘 점심 때도 여러분들하고 몇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뭐 옛날에는 군이 셌다. 군 쏘이도 무서웠다. 쏘대장 무서웠죠. 안기부 무서웠다. 뭐 언론도 셌다. 검사도 셌다. 뭐 지금은 누가 세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의견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일 센 거는 지금은 입법부다. 입법부에서 법 만들면 아무도 꼽지 못한다. 예를 들어 4.3에 관한 법
5.18에 관한 법 만들어 놓으면요, 역사도 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독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세죠. 뭐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서 4년짜리 권력, 5년짜리 권력 그러는데, 이 기업의 CEO 오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물러날 때까지 영구집권하고 또 세습도 가능하죠. 기업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가 굉장히 컸죠. 지금 뭐 이수만 씨가 만든 SM 기업 경영권을 놓고 이제 CJ 촉하고 이제 방시혁 씨 측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가 있는데, 이게 문화를 잡으면 K 컬처가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문화의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또 스포츠도 세지고. 네, 이게 바뀌었죠. 옛날에 뭐 언론은 굉장히 지금 힘을 잃었고, 검찰도 많이 떨어졌고, 군은 말할 것도 없이 떨어졌고, 봉급제의 군이 돼 있죠. 장교들이 옛날에는 거칠었는데 요즘은 아가씨 장교들이 많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법부의 권위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렇게 결정하면 이걸로 끝이에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예측이라 한 듯이 이제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해서 법과 맞지 않는 시행령이란 비판이 있었죠. 그 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6개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는 거를 2개로 줄여놓은 게 검수완박법인데, 2개 등이죠. 등을 6개로 확대해서 이제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단은 저는 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게 태산같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저렇게 센 과정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한미일 공조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는, 우리 사법부는 강제징용, 징용 자체가 강제입니다. 징병 간다. 군대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가죠. 징세, 세금도 내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내죠. 징용,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것도 강제로 하는 거고, 징역살이, 내가 감옥 안 가고 싶어도 징역 간다 하면 거기 강제가 들어있는데, 강제 뭐 끌려간 거 이렇게 하는 게 강제징용이죠. 역전압 비슷한 겁니다. 그런 말을 만들어내면서 징용 자체가 뭐였다 하면서 배상하라 판결을 했는데, 이거는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서 이건 끝난 겁니다. 국제법을 흔들어 놓고는 안 되는데, 그걸 3자 변제로 지금 풀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시끄러워지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없죠. 뭐 지금 혁명 같은 거, 계엄령을 설포하는 거는 어려울 거고, 내년 4월 이제 한 1년 남았네요.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과 국힘당이 이겨서 다시 법으로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사상 최대의, 이렇게 여소야대 약한 소수 정당이 대통령 낸 예가 없었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미스터 레이건이 대통령 됐을 때 공화당이 8년 내내 약체 작은 정부였어요. 근데도 레이건은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좌파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민노초처럼 난리를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항이, 미국은 항공이 발달해 있잖아요. 공항 관제사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며칠 동안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백일 동안 파업하던 말을 내버려 두고, 공항이 안 돌아가면 물류가 마비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버텨갖고 해고하면서 정리해버렸어요. 그런 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레이건이 작은 소수 정권인데도 아주 이 개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고, 미국 경제가 일어난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윤 대통령이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혁명이나 쿠데타는 어려우니까. 그때도 기억나는 거는 그 레이건이 집권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참모들한테, 너희들이 도와준 건 고맙지만 나라를 이끄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국무국방장관이 중요하니까 누가 좋으냐라고 해서 쫙 모으죠. 모아갖고 누구죠? 그 슐츠하고 와인버거인가요? 그 두 사람을 딱 쓰면서 세계를 이끌게 되죠. 굉장히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도 행글리한테 하면 총을 맞지 않습니까? 약간 이게 맛이 간 친구한테 총을 맞았는데, 그때도 웃으면서 쓰러졌고, 병원에 가서 의식이 있을 때도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막 무슨 병원인가, 워싱턴 가까운 병원 갔겠지. 그래서 막 정신이 있으니까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하도 여야 싸움이 심했을 때니까 레이건이 쳐다보면서 당신도 민주당원이요. 그래서 의사들이 피투성이 국회의원 보다가 웃음이 빵 터져갖고,
그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해서 살아나와가지고 또 이제 마이웨이 하면서 계속 마이웨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원에 있는 그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을 야당 쪽 생일 때도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런 류의 정치적 리더십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를 모으는 것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끌고 온 겁니다. 그때 보궐선거 다 이겼죠. 다 이겼던가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보궐선거와 더불어 지방선거를 그때 간신히 과반 넘기면서 했기 때문에 이나마도 온 건데, 계속 어렵지만 이런 투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천만다행인 거는 이재명 씨가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유지하도록, 전해철 씨는 뭐 반대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빼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겁니다. 이재명 씨가 민주당에서는 제가 보기엔 최대의 수박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씨를 조롱하기 위해서 국힘당 의원 50몇 명이 불체포 특권 서명을 해서 자기들이 발표했습니다. 내가 만약 잘못돼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나를 체포해주게 동의해주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거죠. 아주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뜨거워지면서 저는 이제 내년 4월까지 사상 최대의 정치 전쟁으로 간다. 이 전쟁에서 민주당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주사판 때 끌려가는 나라가 되겠죠. 윤 대통령도 바짝 정신 차리고 치열하게 해야 될 거고, 결국 국민들이 참 영악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싫다고 하지만 그러나 객관성이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누가 옳은지를 뽑아줄 겁니다. 지금 뭐 반일 시위 어쩌고 하는 내일 모레 25일날 뭐 경남 무슨 좌파단체들이 와서 시위한다는데 그거 단호히 맞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했고,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YS, DJ 다 뭐 막 무지하게 반대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전원 반대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밀어붙였죠. 근데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한 연설을 보게 되면 나를 나라 팔아먹는 내국노라 그랬고, 국민이 뭐 월남전에 병사 보내놓고 그 핏값 가지고 고속도로 닦는다고 나를 뭐라고 욕했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연설한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이웨이를 윤 대통령도 하면서 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뚫고 나가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사실 뭐 당분간은 마땅한 답이 없어요. 시대가 또 엉망이 되면 새로운 영웅이 나오겠지만 또 그만큼 절박해지는 거죠. 세상을 보니까 이 절박할 때야 겨우 변해요. 절박할 때 저는 살면서 제 인생이 궁죽통으로 산 것 같아요. 하다가 야 죽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서 피하던 길,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죠. 용기를 내서 걸단해서 가면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안 가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할 수 없이 뛰었는데 살아남고, 저는 궁죽통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술술 풀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마지막에는 궁죽통으로 겨우 살더라고요. 이 궁한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역이란 책이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 궁한 상태에서 무너져서 망합니다. 망하는 건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궁죽변은 맞는데 변인데 그게 망으로 가는 건 아예 언급 안 해요. 살아남는 경우에 궁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주역인데, 궁죽통으로 푸는 수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처지입니다. 궁죽통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사상 최대의 정치 싸움으로 가는데 윤 대통령과 국힘당 의원들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보수 세력도 정신 똑똑히 차리고 입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해서 저 민주당 문재인 세력에서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작업을 그때서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